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이 높고 물이 말가학들이 쉬어가던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마을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기와 지붕이 겹겹이 쌓인 최부자 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본래 그렇게까지 큰 부자가 아니었으나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논밭이 늘어나고 곡간의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재물이 불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를 보며 며느리의 야무진 손끝을 칭찬하곤 했지만 정작 그 집안의 안주인인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타고난 복 덕분이라 여기며 콧대 높은 목소리로 하인들을 부리곤 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인 월하는 이름처럼 달같이 둥글고 환한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그야말로 진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달기 회를 치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월하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새순물을 대령하고 남편이 입고 나갈 두루마기를 다듬느라 손에 물기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봄바람처럼 온화했습니다. 월하의 정성 덕분에 최부자 댁의 장맛은 십리 밖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깊어졌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소작인들이 가져오는 곡식이 마당에 산처럼 쌓여 집안은 날로 풍요로워지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하를 복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넉넉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자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의 마음에는 곰팡이처럼 거만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며느리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생하여 집안을 건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랫목에 앉아 비단 이불을 덮고 간식을 즐기며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에 숟가락을 얹기도 전에 반찬이 짜다거나 국이 식었다는 둥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면 조상덕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며느리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월하는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일 뿐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국을 두고 반찬을 새로 무쳐내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마당을 뒹굴 무렵 최 부자댁의 평온하던 기운을 흔들어 놓을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그는 바로 시어머니의 먼 친척벌 되는 백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백씨는 본래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던 처지였으나 최 부자댁이 날로 번창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하여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뱀처럼 가늘게 찢어진 눈매와 얇은 입술을 가진 백씨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가득한 곡식자루와 윤기 흐르는 기와 지붕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고 안채에서 나오는 최 씨 부인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최 씨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을 하며 형님 얼굴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신다거나 귀부인의 자태가 흘러넘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겠다는 둥 간사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묵묵한 태도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던 최 씨 부인은 백 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아부의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백 씨를 안방 아랫목으로 들이고는 귀한 꿀물까지 나오라며 월하를 재촉했습니다. 월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시어머니의 손님이니 정성을 다해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엌에 가서 잣을 띄운 꿀물을 정갈하게 담아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월하가 다소곳하게 다과상을 내려놓자 백 씨는 월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눈빛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 씨는 최 씨 부인에게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며느님 옷감이 참으로 곱다며 주인마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사실 월하의 옷은 남편이 입다 남은 천을 기워 만든 수수한 무명곳이었으나
워낙 단정하게 손질하여 입었기에 귀티가 흐르는 것이었음에도 백 씨는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최 씨 부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보니 왠지 며느리의 모습이 자신보다 더 돋보이는 것 같아 괜한 심통이 났고 며느리를 흘겨보며 퉁명스럽게 나가보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백 씨는 아예 최 부자 댁 사랑차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눌러앉아 호시탐탐 집안의 내막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은 언제나 곳간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귀한 폐물은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낮이면 최 씨 부인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온갖 달콤한 말로 비위를 맞추었고 밤이 되면 은밀한 목소리로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조금씩 흘려넣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장터에 나가서 웃음을 팔고 다닌다더라. 혹은 몰래 친정으로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백 씨의 혀 놀림에 넘어간 최 씨 부인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사실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했지만 자신이 더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호롱불 아래서 시어머니의 버선 볼을 기우고 새벽에는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으나 최 씨 부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백 씨는 월하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거나 장독대를 기웃거리며 흠잡을 거리를 찾아내어 최 씨 부인에게 일러 바치느라 여념이 없었고 심지어는 멀쩡한 반찬에 몰래 소금을 더 넣어 며느리가 음식을 망쳤다고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은 저녁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던지며 국이 짜서 먹을 수가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백 씨가 미리 국솥에 소금 한 줌을 몰래 집어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월하는 당황하여 국맛을 보았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음식 타박을 하게 만든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백 씨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조금만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르려 한다고 부채질을 해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하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최 부자는 마음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는데 그는 어머니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 월하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어머니가 화를 내면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두려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피하거나 밖으로 놔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자 월하는 이 넓은 집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지만 밤하늘의 달을 보며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백 씨의 이간질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곳간 열쇠 관리를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최 씨 부인에게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가 딴 마음을 품고 재물을 빼돌리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한다며 자신은 피를 나눈 친척이니 남인 며느리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속삭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곳간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했으나 백 씨가 워낙 집요하게 며느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곳간 열쇠 꾸러미를 빼앗아 백 씨에게 건네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 이는 집안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넣은 백 씨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된 양 행세하며 하인들을 부리고 좋은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기 시작했는데 그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백 씨는 며느리 월하에게 부엌일 뿐만 아니라 하인들이 해야 할 마당 쓸기나 집 나르기 같은 거친 일까지 시키며 괴롭혔고 월하가 조금이라도 늦게 움직이면 게으른 소가 밭을 갈겠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인들은 월아 A씨가 당하는 수모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백씨의 눈초리가 무서워 감히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백씨는 돌아오면서 비단 옷감과 화장품을 잔뜩 사들고 왔는데 이는 모두 최 부자댁 곡간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곡식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최씨 부인에게는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샀다고 거짓말을 하며 뇌물처럼 비단을 바쳤고 최씨 부인은 그저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려 며느리가 해준 무명옷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월아는 곡간의 곡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려 했으나 최씨 부인은 오히려 며느리가 백씨를 모함한다며 매정하게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고 며느리 월아의 손등은 찬물과 거친 일 때문에 터져서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밤마다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먹으며 월하는 소리 없이 울었고 그 눈물은 차가운 붓두막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월하의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백씨는 최씨 부인과 함께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씨는 며느리가 있는 한 자신이 이 집 재물을 완전히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주 끔찍한 누명을 씌워 다시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씨 부인에게 며느리가 점쟁이를 찾아가 시어머니가 빨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속삭였고 술기운이 오른 최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 고함을 지르며 당장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남편 최 부자가 놀라 달려왔으나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대성통곡을 하고 백씨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월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호소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와 탐욕에 눈이 먼 백씨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월하의 등 뒤로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칼바람이 들이닥쳤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의 담장 밖에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고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어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집에 닥쳐올 불행을 미리 알고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으나 탐욕과 오해로 눈과 귀가 막힌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월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 대신 멍하니 앉아 벽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단단한 결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오해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지 않겠다는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잠자리에 들었고 백씨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는 쾌재를 부르며 이불 속에서 킬킬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며느리 월하가 이 집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을 지키던 성주신마저 고개를 돌리고 떠날 채비를 하는 이 밤 최부자댁에 기와지붕 위로 소리 없이 하얀 눈이 쌓여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백씨는 짐짓 걱정스러운 척하며 최씨 부인을 부축해 마루로 나왔고 월하를 불러 세워놓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느냐며
젊은 사람이 새 길 찾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월화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남편은 땅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월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쓸고 닦았던 마루와 기둥들을 한번 쓸어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월화의 등 뒤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최부자 댁의 운명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마을 어귀로 걸어가는 월화의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되어 최부자 댁을 서서히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훈장 어른만이 긴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쯧쯧 혀를 차며 복을 제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흉한 꼴을 면치 못하겠구나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월화가 사라지자마자 백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문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돌아섰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한 표정을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간 백씨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 앞에서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에 자신의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허리춤에 매달린 곧간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는 손길에 힘을 주었고 그 차가운 쇳소리는 텅 빈 마당에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내심 찜찜하였으나 옆에서 백씨가 계속해서 잘한 일이라고 추켜쓰자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남겨진 남편 최부자는 차마 아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속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월화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어머니와 백씨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유약한 성정 탓에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아내의 다정했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갈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독한 술기운에 기대어 비겁한 잠을 청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마치 그의 비겁함을 꾸짖는 듯 윙윙거렸습니다. 한편 정든 집에서 쫓겨난 월화는 얇은 무명옷, 한 벌의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눈보라치는 상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의 뼈마디를 더 시리게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늙으신 부모님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집에 신세를 지자니 쫓겨난 며느리라는 낙인이 두려워 그저 인적이 드문 상이슬그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월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으니 이는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얼어 죽을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월화의 눈에 산 밑 외딴 곳에 방치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희미하게 들어왔는데 그곳은 오래전 화전민이 살다 떠난 뒤로 비어있어 흉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하늘이 보일 지경이었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으나 당장 추위를 피할 곳이 급했던 월화에게는 그곳조차 감지덕지한 안식처로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미줄을 걷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선 월화는 냉기 가득한 바닥에 주저앉아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이제부터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이 모진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빈집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부자 댁의 부엌은 예전과 달리
늦은 시각까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하인들은 누가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월하 A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수한 밥 냄새를 풍겼을 테지만 주인이 바뀐 부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백씨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코를 골며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최씨 부인이 참다 못해 고함을 지르자 그제야 부스스 일어난 백씨는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리며 밥상을 차려오라고 닥달했지만 정작 곳간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어 하인들이 쌀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곳간 문을 연 백씨는 쌀을 퍼주며 하인들이 도둑질이라도 할까봐 눈을 부라리며 감시를 했는데 그 인색하고 의심 많은 태도에 하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려진 아침상은 형편없기 그지없었는데 밥은 서리고 딱딱하고 국은 맹탕인데다 반찬은 짜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고 타박을 했지만 백씨는 뻔뻔하게도 하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며 모든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아직 그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앉아 지난밤 최 부자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최 부자댁에 대한 비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다니 천벌을 받아도 싸지. 여우 같은 친척 여자가 들어오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월하의 억울함을 이야기했고 최씨 부인의 어리석음과 백씨의 간악함에 대해 침을 튀기며 성토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최 부자댁이 며느리를 버리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훈장 어른은 평소 월하의 품행을 높이 샀던 터라 곤방대를 탁 털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최 부자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힘없이 앉아있는 최 부자를 발견한 훈장 어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 서슬이 어찌나 퍼런지 지나가던 새들도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자네는 집안의 기둥을 뽑아내고도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가? 복덩이 며느리를 내치고 요망한 것을 들였으니 이제 이 집의 운도 다하였네. 최 부자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안방에서 엿듣던 백씨는 입을 삐죽거리며 재수없게 늙은이가 헛소리를 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훈장 어른은 혀를 차며 돌아가면서도 대문 앞에 침을 뱉으며 집안 단속을 못한 가장의 죄가 가장 크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최 부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어머니 최씨 부인이 어디서 감히 남의 집안일에 훈수냐며 악을 쓰는 소리에 다시금 움츠러들었고 결국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기강은 해이해져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도 치우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씨는 최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곳간의 귀한 식재료를 아낌없이 꺼내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하루살이 같은 살림살이였습니다. 꿀이며 조청 말린 전복과 쇠고기 등 월하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귀한 음식들이 매일 상에 올라왔고 최씨 부인은 입이 호강한다며 백씨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성 없이 좋은 재료만 쓴다고 해서 음식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기름지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는 요리들은 금세 물리기 시작했고 먹다 남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아까운 곡식이 버려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백씨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산 밑 초가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월하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아누웠다가 가까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텅 빈 쌀독과 차가운 아궁이를 보며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비탈에 쌓인 눈을 헤치고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지피고 언 땅을 파서 칠뿌리와 겨울냉이를 캐내어 줄인 배를 채우는 생활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으나 월아의 마음은 오히려 최부자댁에 있을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말소리와 백씨의 감시하는 눈초리가 없는 이곳은 비록 춥고 배고플지언정 마음만은 자유로운 그녀만의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월아가 산 밑 오두막에 살고 있다는 소식은 나무꾼들을 통해 마을로 전해졌고 평소 월아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오두막 앞에 쌀 한 되박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땔감을 한 짐 부려놓고 가는 이도 있었으니 이는 월아가 그동안 쌓아온 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월아는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는 구호 물품들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라며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쓰러져 가던 초가집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부자 댁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기와집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그 내부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씨는 하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세경을 조금씩 떼어먹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장터 상인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오고는 시치미를 떼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상인들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면 백씨는 최씨 부인에게 저들이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억지를 부린다고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점점 마을 사람들과 고립되어 갔고 최부자 댁의 평판은 땅에 떨어져 똥오줌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이 깊어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최부자 댁 부엌에서는 팥 삶는 냄새 대신 탄 냄새만 진동을 했습니다. 백씨가 팥죽을 쏜답시고 불 조절을 잘못하여 솥을 다 태워 먹었기 때문인데 그녀는 이를 덮으려고 하인 탓을 하며 멀쩡한 솥을 내다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날 같으면 월아가 정성껏 쑤어 올린 붉은 팥죽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으며 애군을 쫓았을 테지만 이제는 서로 탓하며 얼굴을 붉히는 삭막한 풍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한 최씨 부인은 밤새 속이 쓰리다며 끙끙 앓았지만 백씨는 코를 골며 자느라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날 백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나무를 팔러 나온 월아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월아는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그을리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씨는 월아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거짓골이 다 되었구나. 내 덕분에 팔자 고친 줄 알아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월아는 백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부디 그 댁 어른들을 잘 모시십시오. 라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백씨는 월아의 기에 눌려 흠칫 놀랐으나 이내 재수없대 없다며 침을 뱉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백씨가 돌아와 최씨 부인에게 월아를 만난 이야기를 하며 그년이 아주 독이 바짝 올랐더라고 모함을 늘어놓자 최씨 부인은 며느리가 혹시라도 해코지를 하러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죄지은 자는 스스로의 그림자에도 놀란다고 최씨 부인과 백씨는 점점 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그들만의 아성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탁해지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기르던 개조차 주인의 눈치를 보며 짖지 않는 음산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올 무렵이 되었지만 최부자댁 논밭에는 걸음을 내는 일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씨가 일꾼들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아 모두 다른 집으로 일하러 가버렸기 때문인데 농사 준비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곧 1년 농사를 망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뒤늦게 이를 알고 백 씨를 나무랐으나 백 씨는 요즘 일꾼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최 씨 부인마저 백 씨 편을 들며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긴 한숨만 내쉬며 애먼 담배만 피워댈 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고 윤기 흐르던 장독대는 빗물 얼룩으로 지저분해졌으며 곳간의 쌀가마니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대놓고 마루 밑을 드나들어도 잡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려 최 씨 부인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집안의 운세가 기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탐욕에 눈먼 백 씨와 아집에 사로잡힌 최 씨 부인 그리고 무능한 최 부자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수레바퀴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 앞을 지날 때마다 저 집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수군거렸고 훈장 어른은 먼 발치에서 그 집을 바라보며 빈 껍데기만 남았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반면 산 밑 월하의 오두막 주변에는 봄나물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그녀가 가꾸기 시작한 작은 텃밭에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복이 최 부자 댁을 떠나 월하에게로 옮겨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엇갈린 두 집의 운명은 점점 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다가올 파국과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온 산천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지만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는 여전히 음산한 겨울바람만이 맴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는 묵은 이끼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고 예전에는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던 대청마루에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에 활기차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기만 할 뿐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는 집안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가끔 들리는 것이라고는 최 씨 부인의 신경질적인 고함소리와 백 씨의 간드러진 아부소리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몰락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다름 아닌 장독대였는데 대대로 내려오던 시간장이 보관된 큰 독에서 어느 날부턴가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장맛은 집안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중요한 척도라 하여 월하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닫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으나 백 씨가 살림을 맡은 뒤로는 장독 뚜껑 한번 열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국을 끓이려 간장을 풀어간 하녀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으니 간장 독안에 구더기가 하얗게 새울어 있고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칠 징조라며 하인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정작 백 씨는 재수가 없으려니 날파리가 꼬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밥상에 올라온 국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에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며느리가 나간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는 분명 쫓겨난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밤몰래 들어와 독을 풀고 간 것이 틀림없다고 터무니없는 모함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또 곧이 듣고는 며느리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며 당장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부덕함을 탓하기는커녕 남 탓만 하는 두 여인의 모습에 집안을 지키던 성주신마저 고개를 돌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듯했습니다. 곳간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쥐들이 쌀가마니를 갉아먹어 쌀알이 바닥에 흥건하게 흩어져 있어도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 씨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는 권력에 취해 밤마다 몰래 쌀과 비단을 빼돌려 장터의 장사치들에게 헐값에 넘기고 그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부인 앞에서는 요즘 물가가 올라 살림하기가 어렵다며 엄살을 부렸고 최 씨 부인은 곳간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백 씨에게 돈을 더 내어주며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바로 이런 꼴을 두고 하는 말이었으니 조상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집안이 돌아가는 꼴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어머니와 백 씨의 기세에 눌려 벙거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내 월화가 가꾸던 화단이 잡초밭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월화가 있을 때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향기가 가득했던 화단이었는데 이제는 이름 모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뱀이 나올 것만 같은 흉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술독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던 늙은 하인 만석 영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 부자를 찾아와 읍소를 올렸습니다. 나흘이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거덜납니다. 백 씨, 저 여자가 곡간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재물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시고 집안을 바로잡으십시오. 만석 영감의 충언은 눈물겨운 것이었으나 이 광경을 엿들은 백 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백 씨는 최 씨 부인에게 달려가 만석 영감이 노망이 들어 주인을 모함하고 다닌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최 씨 부인은 만석 영감을 당장 내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평생을 이 집을 위해 헌신했던 만석 영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서 대문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직한 하인마저 떠나보낸 최 부자댁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수레처럼 파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하인들은 언제 자신들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손에 놓았고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를 하거나 집안 물건을 슬쩍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마당에는 개똥이 굴러다니고 부엌에는 설거지감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으나 최 씨 부인은 방 안에 들어앉아 백 씨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간식에 취해 세상 돌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쇠하니 며칠 전에는 멀쩡하던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흉흉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마을에서 쫓겨나 산 밑초가집의 털을 잡은 월화의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 날이 갈수록 생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이른 새벽 산에 올라 이슬 맺힌 고사리와 취나무를 캐고 낮에는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아욱을 심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풀들이 정리되고 흙이 기름지게 변하여 황무지 같았던 초가집 주변은 어느새 푸른 채소밭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월화는 캔 나무를 깨끗하게 다듬어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워낙 솜씨가 좋고 정갈하여 장터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월화의 성실함과 고운 마음씨는 금세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은 장터에 가면 을의 월화의 나무를 사주며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새댁 얼굴이 많이 상했구만.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어 보기 좋네. 이 나물로 국을 끓이면 옛날 최 부자댁 장맛이 생각나.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월화는 힘을 얻었고 비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떳떳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쌀 한 뙤박과 소금 한 줌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의 달을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싹틀 법도 하건만 월화의 마음은 맑은 샘물 같아서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 내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월화는 미리 지붕을 엮고 물기를 터놓은 덕분에 낡은 초가집일망정 비 새는 곳 없이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화로를 피워놓고 젖은 옷을 말리며 월화는 빗소리를 벗삼아 해진 옷을 깁고 겨울을 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좁고 누추한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고
소박한 밥상 위에는 직접 캔 나물 반찬과 보리밥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댁의 상황은 정반대였으니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기와 지붕 곳곳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여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 씨 부인이 거처하는 안방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비단 이불이 젖고 아끼던 자개장이 물을 먹어 뒤틀리는 사단이 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불렀지만 하인들은 지붕에 올라가기를 꺼려하며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백 씨는 비가 그치면 고치자며 태평하게 굴었지만 빗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방바닥의 장판이 들뜨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자 최 씨 부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 관절이 쑤시고 머리가 아파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월화가 약탕기에 정성껏 약을 다려 올리고 밤새 다리를 주물러 드렸겠지만 지금은 물 한 모금 떠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백 씨는 최 씨 부인이 아프다며 신음소리를 내면 듣기 싫다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기 일쑤였고 밥상에는 식은 밥과 짠 장아찌 몇 조각만 던져놓듯 차려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며느리 월화의 따뜻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 씨의 횡포는 극에 달하여 이제는 대놓고 안방에 있는 폐물함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은비녀며 금가락지 같은 귀중품을 하나둘씩 슬쩍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가끔 정신이 돌아와 내 옷가락지가 어디 갔느냐 고 물으면 백 씨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마님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어디 두셨는지 잊으신 게지요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늙고 병든 호랑이 신세가 된 최 씨 부인은 백 씨의 말에 반박할 기력조차 없어 그저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최 부자 댁이 망해서 도깨비 소굴이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거나 돌아가곤 했습니다. 훈장 어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과응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복을 발로 차고 화를 불러들였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은 이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과 몰락을 감추려는 흉물스러운 벽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담장 안쪽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밖에서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니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최 부자는 멀리서 나무를 팔고 있는 월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손님들에게 웃으며 덤을 얹어주는 월화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비겁했던 과거가 부끄러워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봇대 뒤에 숨어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술김에 용기를 내어 백 씨에게 이제 그만 본가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지만 백 씨는 코웃음을 치며 대들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형님 수발은 누가 듭니까?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빈손으로 나가라 하십니까? 백 씨는 오히려 최 부자에게 빚쟁이 흉내를 내며 그동안 쓴 약값이며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기가 막힌 최 부자가 말문이 막혀 헐떡거리자 안방에서 최 씨 부인이 기어나와 내 조카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최 부자는 벽에 머리를 찍고 싶을 만큼 답답함을 느끼며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는 희망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사당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거미줄이 쳐지고 위패에 먼지가 쌓였으니 이는 조상신마저 이 집을 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사 때가 되어도 제사상을 차릴 돈이 없다며 백 씨가 투덜거렸고 결국
조상님께 올릴 매밥 한 그릇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이면 사당 쪽에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조상님들이 노하여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 집안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월아의 귀에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마을 안악이 최씨 부인이 다 죽어간다더라. 약 한 첩 못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친척이라는 여자는 폐물 들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더라. 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월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밉고 야속한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10년을 모신 어른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아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속에서도 어떤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최 부자댁의 운명은 촛불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백 씨는 이제 집 문서와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했고 최 씨 부인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헛소리처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쫓겨났던 그러나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금은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곧이라도 큰 비가 쏟아질 듯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최 부자댁 안방에서는 더욱 은밀하고 사악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고열에 시달려 혼절한 틈을 타 백 씨는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호롱불에 비쳐 벽면에 괴기스럽게 일렁겼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백 씨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비단 이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자괴함을 기어이 찾아내었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문서들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 씨는 문서들을 자신의 보따리에 쑤셔 넣으며 이제 이 집은 빈 껍데기만 남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돈이 될 만한 폐물들을 챙겨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최 씨 부인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노인네가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 귀찮게 한다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니 마치 집안의 조상신들이 백 씨의 폐륜적인 행각을 보고 노하여 호통을 치는 듯했으나 욕망에 눈먼 그녀의 귀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산 및 월화의 오두막 앞에는 빗속을 뚫고 달려온 옛 하인 만석 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A씨,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집안이 당장 망하게 생겼습니다. 마님께서는 위독하시고 백씨 그 여자가 오늘 밤 짐을 싸서 도망치려는 낌새가 보입니다. 만석 영감의 절박한 목소리에 월하는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영감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쫓겨날 때의 수모와 원망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남아있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그녀의 발길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월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도포 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십시다. 내 비록 쫓겨난 몸이나 조상님들의 위패가 있는 그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월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만석 영감이 건네주는 등불을 받아들고 어둠 속의 산길을 헤치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적시고 얼굴을 때렸지만 월아의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 부자 댁을 향해 곧게 뻗어 나갔으니 이는 마치 가문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도착한 월아는 잠시 멈춰서서 폐가처럼 변해버린 집안 꼴을 둘러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문은 삐딱하게 열려 있어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방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쓰레기가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가슴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당당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불이 켜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집안의 탁한 공기를 가르며 주변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보따리를 챙겨들고 막 도망치려던 백씨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백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라고 꽥소리를 질렀으나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월아는 대답 대신 백씨를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만석 영감과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최 부자 그리고 옆집 사람들까지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병들어 앙상하게 마른 최 씨 부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는데 그 처참한 모습에 월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 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짐짓 억울한 척하며 선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인연이 쫓겨난 주제에 밤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했다며 월아에게 도둑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월아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지만 월아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백 씨의 팔을 잡아채고는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도둑이라니요.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당신의 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펴보십시다. 월아의 당당한 태도에 백 씨는 움찔하며 보따리를 뒤로 숨겼지만 월아의 눈빛은 백 씨의 속을 꿰뚫어 보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계 모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랑채에서 뛰쳐나온 최 부자는 아내 월아와 백 씨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서방님,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저 여자의 보따리를 열어 이 집안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월아의 섯을 퍼런 일갈에 최 부자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고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백 씨에게 다가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 씨가 버티며 내놓지 않으려 하자 만석 영감과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강제로 보따리를 빼앗아 마루 위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보고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 씨 부인의 은비녀와 옷가락지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국간 열쇠, 꾸러미까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 씨가 훔친 물건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도둑년이 있나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백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이건 내가 잠시 보관하려던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민낯은 만천에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월아는 바닥에 떨어진 문서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침착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백 씨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픈 시어머니를 방치하고 약값을 횡령했으며 집안의 곡식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고 이제는 가문의 뿌리마저 뽑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월아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백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입만 뻥끗거렸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백 씨의 이간질에 속아 월화를 오해했던 마을 사람들 또한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백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최 씨 부인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백 씨를 가리켰습니다. 내 눈이 멀어 너 같은 것을 드리고 귀한 며느리를 내쳤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후회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백 씨는 기가 죽어 털썩 주저앉았고 최 부자 또한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하인들에게 백 씨를 끌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백 씨의 양팔을 잡고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백 씨는 끌려 나가면서도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악다구니를 썼지만 밖에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대문 밖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백 씨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못 이겨 결국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집안에서 빠져나가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살며시 비치기 시작했으니 이는 하늘도 사필귀정을 방해는 징조와 같았습니다.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월화는 흐트러진 숨을 고르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승리엘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새도 없이 며칠 동안 굶주렸을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무엇이라도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엌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월화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독바닥을 긁어모아 쌀을 씻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구수한 미음 끓이는 냄새가 퍼져나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집안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정성껏 끓인 미음을 소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최 씨 부인은 벽을 보고 누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월화는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밤이 깊었습니다. 우선 요기부터 하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지난 일은 덮어두시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월화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고 그 마음에 감동한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 부자 또한 어머니와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내가 못나서 자네를 지키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소. 내 죽어서도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꼬. 남편의 사과에 월화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상하고 마음에는 생채기가 남았지만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천을 느끼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의 벽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월화는 잠시도 쉬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만석 영감과 다시 돌아온 하인들도 월화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당의 쓰레기를 치우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장독대를 닦아내니 집안은 서서히 예전의 윤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일손을 거들며 복덩이가 돌아오니 집안이 환해졌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함께 모여 국수를 삶고 전을 부쳐 나누어 먹으니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고 새 출발을 알리는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끓여준 미음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과 활짝 핀 웃음꽃을 피우는 하인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곁에 앉히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은가락지를 빼어 며느리의 거친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너다. 네가 이 집을 살렸으니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내 덕이나 보며 살란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에 월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을 모시고 서방님을 내조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래오래 강건하게 저희 곁을 지켜주십시오. 월하의 겸손하고 어른스러운 태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고 처마 및 제빗집에서는 어린 제비들이 지저귀며 어미를 방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맑고 푸르드릇 시련을 겪어낸 최부자 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사랑채 마루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소박한 나물과 된장국뿐이었지만 그 맛은 예전의 진수성찬보다 훨씬 달고 구수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최 씨 부인은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 내외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하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으니 집안 곳곳에 스며든 온기가 밤공기의 차가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월하는 밥상을 물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월하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과 사랑을 닮아 은은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악한 무리가 물러갔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다시금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일뿐이었습니다. 월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지켜나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시각, 최 부자댁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며 마을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희망이자 다시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역시 집안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최 부자댁의 기와 지붕 위로 다시 푸른 이끼가 고즈넉하게 내려앉을 무렵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단단하고 기름진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월하가 돌아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나태함과 욕심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를 닦으며 집안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주인의 정성이 다짜 검게 죽어가던 장독들은 다시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했고 뚜껑을 열 때마다 구수하고 깊은 장냄새가 진동하여 담장 밖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예전에 깐깐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하고 겸손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아랫목에 앉아 호령하는 대신 마루 한 구석에 앉아 콩을 고르거나 마늘을 까는 등 며느리의 일손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편히 쉬세요 라고 만류해도 최 씨 부인은 내가 움직여야 밥맛이 좋다 며 웃어넘기곤 했는데 그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지어준 옷을 가장 아껴 입으며 동네 노인들에게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는 세상 천지에 없다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남편 최 부자 또한 환골탈태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거나 술을 마시던 과거를 청산하고 직접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로 호미질을 하다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했지만 그는 묵묵히 땀을 흘리며 땅의 정직함을 배워나갔습니다. 최 부자가 직접 논두렁을 살피고 소작인들의 애환을 들어주자 소작인들도 주인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고 그해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최 부자는 땀 닦은 수건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는데 그 얼굴은 비록 검게 그을렸지만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곡간은 다시 곡식으로 가득 채워져 문이 닫히지 않을 지경이 되었고 월하는 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끼니를 걱정하는 집이 있으면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놓았고 병든 노인이 있는 집에는 직접 달인 약과 보양식을 보내 살뜰히 챙겼습니다. 월하의 덕행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을 복을 나누는 집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예전에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집안이 이제는 마을의 구심점이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인심이 넉넉하니 집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드나드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문지방이 다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최 부자댁 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는 집안의 평화를 되찾고 풍년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월하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떡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졌으며 솥뚜껑 위에서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피어올라 온 동네를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고 농악대의 신명, 나는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이 흥겨운 풍경을 마루에서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고 곁에 앉은 월하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라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훈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최 부자 내외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자네 집안이 꼭 그 짝일세. 시련을 이겨내고 일이 단단해졌으니 앞으로 자손만대 복을 누릴 걸세. 훈장 어른의 말씀에 최 부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월하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최 부자 댁에 안녕을 기원해 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었던 백 씨는 저 멀리 타지에서 거짓골로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나 최 부자댁 사람들은 그를 원망하기보다 그저 안타까워하며 잊혀진 과거로 묻어두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 어느 날 밤 사랑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로의 군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렸지만 문풍지를 바르고 소미불을 깐 방 안은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내비쳤고 최 부자는 쑥스러워하며 아내 월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하의 배는 어느새 남산만하게 불러있어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이는 집안에 또 다른 경사가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월하는 화로불을 뒤적이며 지난날을 회상해보니 쫓겨나 산 밑 오두막에서 떨던 그 추운 겨울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마음속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심함도 이제는 모두 사랑과 이해로 녹아들어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가, 밤이 늦었다. 몸도 무거운네 어서 들어가 쉬거라.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월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월하의 출산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고 최 씨 부인은 삼신 할머니께 순산을 빌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마당에서 기다리던 최 부자와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최 씨 부인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금주를 보고 축하 인사를 건네러 몰려왔습니다. 아이는 월화의 선한 눈매와 최 부자의 듬직한 체구를 쏙 빼닮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었으니 이 아이야말로 최 부자 댁의 미래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에는 더욱 활기가 넘쳤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 뒤를 쫓아다니는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내 어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며느리에 대한 존경심을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월화는 아이를 업고 밭일을 나가기도 하고 부엌일을 하기도 했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와 옹알이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남편 최 부자 역시 틈만 나면 아이를 안고 어르고 달래며 자상한 아버지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니 가정의 화목함이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씨 부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날 최 씨 부인은 월화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너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다. 부디 나를 용서하고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가시는 길을 배웅했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품에서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모두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월화의 지극한 효심을 칭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월화는 흐트러짐 없이 집안을 이끌어 나갔고 그녀의 지혜로운 살림살이 덕분에 최 부자 댁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글 공부에도 재능을 보이고 심성 또한 고아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최 부자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소녀 같은 맑음과 세월이 빚어낸 우아함이 공존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장독대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어 인근 마을의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흉년이 예상되었으나 최 부자 댁만은 월화가 미리 파둔 연못과 수로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곳간문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물을 구하지 못한 농부들에게 연못의 물을 대어주어 함께 살기를 모색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살아야지요. 월화의 이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최 부자 댁은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한방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 안방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월화는 돋보기를 쓰고 바느질을 하고 최 부자는 곁에서 곰방대를 물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고 부부만이 남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 심지가 가끔 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은 담장 밖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월화가 바느질을 멈추고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기와지붕 위에도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이 참 곱지요. 내일 아침에는 마당 쓸기가 힘들겠습니다.
월아의 말에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길을 터놓을 테니. 늙어가는 부부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따뜻했습니다. 월아는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억울함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와 사랑으로 이겨내고 지켜온 자신의 가정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일구고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집의 장맛은 대대손손 이어져 전설처럼 남았다고 합니다. 쫓겨났던 며느리 월아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미움 대신 용서로 욕심 대신 나눔으로 가득 채운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월아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 이제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 부자 댁 안방의 호롱불도 이제 가물가물 꺼져가고 월아와 최 부자도 편안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겠지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단했던 마음일랑 모두 내려놓으시고 월아의 따뜻한 마음처럼 포근하고 평화로운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상골 마을에 불던 맑은 바람이 여러분의 창가에도 머물러 편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버려진 며느리가 지켜낸 따뜻한 집, 그 기와지붕 아래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맺음하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